안녕하세요. 손호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좀 가볍게 인사를 드리면 저는 이제 종윤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이제 불러주셔서 운이 좋게 강연을 하게 된 것뿐이고요. 일단 저는 플레이세러데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 중이고 현재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20년도 시작했으니 24년도 현재이고요. 저도 매일매일 엄청 지쳐하는 타입입니다. 거의 집에 가면 와이프가 마취총 맞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거의 자고 일어나면 일밖에 안 하는 타입이라 매일 지치지만 다시 해보자. 이게 제 책상에 쓰여 있는 멘트이거든요. 아래 거는 제가 최근에 좀 스스로한테 결혼이라는 큰 계기가 생기면서 솔직함이 좀 빛나는 사람이 되어보자라는 명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저가 사업이 처음에 조금 어려웠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되게 거시적인 질문에 저한테는 너를 좋아해 주거나 너한테 관심이 있거나 너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살아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파트에 관련된 제 자의적인 브랜드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는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희 브랜드 네임이 그 SATUR이라는 어떤 글자를 쓰고 있는데 누가 봐도 뒤에 day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하면 그 이제 만국 공통 혹은 한국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아래 좀 적어봤습니다. 뭐 토요일, 뭐 여유로움, 자유로운 시간, 뭐 리조트, 프렌드십,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대부분 토요일이라는데 연관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브랜드 네임을 가나다라라고 규정했으면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가나다라는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요일에 데이를 빼고 토요일, 여유로움, 자유로움 뭐 이런 관념들에 제 브랜드를 매치업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다음에 좀 보여드릴 사진이 제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돈이 생기자마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요 맨 왼쪽이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좀 자금이 생겼을 때 촬영했던 어떤 룩북인데 저 때 제목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냥 한글로 토요일날 나랑 점심 먹지 않을래? 대충 이런 맥락의 화보 촬영이었고요. 그 아래는 그 당해년에 이제 여름에 그 리조트한 느낌을 가지고 찍었던 화보.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는 조금 더 라운지 개념이 들어갔던 토요일을 표현해 보고자 했던 거. 그래서 친구들끼리 프렌드십이나 앞에 말했던 키워드들이 대략 들어있죠. 굳이 새로운 거나 나를 표현하려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 그거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해석한다. 남들이 80 정도 상상하면 85나 90을 구현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 그래서 브랜드는 제 기준이 아닌 겁니다. 브랜드 하시는 혹은 창업하겠다고 하는 많은 친구들, 다른 브랜드 대표님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주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취향이 좋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창업했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과 현재의 세터는 거리감이 조금 있습니다. 큰 관심이 없고요. 세터는 아주 명확하게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 움직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니버스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매번 작년이 가장 힘들거든요. 오늘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자료를 가져왔고요. 누군가 브랜드를 하지 않냐, 브랜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저 어디 가서 그렇게 소개 잘 안 합니다. 그냥 옷 장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디 가든 그냥 옷 장사하고 있습니다. 혹은 옷밥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유가 제가 하는 일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옷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사와 사업과 뭐 기업의 차이 뭐 이런 걸 나누는 마케팅 자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저는 중요한 제일 1스텝 여기 이제 매출 1억, 월 광고비 300만 원 뭐 이런 숫자는 좀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빨간 네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살아남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월 매출 1억까지는 제가 했던 일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가끔 다 팔아봤냐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때 어떤 일들까지 해봤냐면요. 제가 그때는 돈이 많이 없어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에 있었습니다. 아직 층수도 기억합니다. 옆집에 파는 거죠. 저희 옆집에 콜바운드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기억합니다. 마케팅 대행사 같은 거였는데 전화로 이제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회사였어서 거기에 이제 할인해서 팔기도 하고요. 1층에 그 메가커피인가 맘모스 커피 같은 저가형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POP 하나 놔주세요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다녔고요. 엘리베이터에 A4 용지 하나 붙이려고 그 관리사무소에 허락도 받아보고 어쨌든 월 매출 1억까지는 사실 살아남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남들한테 필요를 찾아봐라, 뭐 결핍이 있는 상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물건을 팔 때 당연히 사람들은 저한테 물건 사는데 신뢰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필요한 거를 논리적으로 제공한다. 이게 다였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걸 부단히 찾아내야 됐었고요. 그 찾은 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안하면 할수록 정확한 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되게 명확할 것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1스텝은 뭐 광고, 인스타그램, 뭐 컨텐츠, 사실 여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한 상품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파는 단계가 제가 생각하는 1스텝입니다. 우리가 장사에서 뭐 광고, 영업, 직접, 니즈, 뭐 로고스 논리 막 이렇게 되는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1억까지는 직접 필요한 물건을 열심히 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1스텝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실 겁니다. 저도 당시에 그거를 깨나가는 속도감이 그렇게 천천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깼었는데 실제로 직접 팔러 다녔습니다. 고객님들한테 배송을 직접 했던 사례도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유선 통화 드려서 이게 진짜로 필요하신 건지, 나한테 물건 왜 사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 샀는지, 아직 미완숙한 사이트에서 왜 구매하신 건지, 어디서 보고 오셨는지 당연히 다 직접 했습니다. 이때 직원은 같이 파운더라고 하는 친구 3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넷이서 물건도 만들고 고객님들이랑 통화도 하고 필요에 의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월에 1억 정도 매출을 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인 뭐 2스텝 월 매출액 2, 3억 구간 단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겠죠. 이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유통사 운영을 조금 빨리 한 편인데 저한테 많이 주시는 질문이 뭐 자사몰이 좋냐, 유통사가 좋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뭐가 좋은지는 답은 없고요. 어떤 관점에 의한 차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유통사 운영을 들어갔다, 고객 인지 스케일업을 했다, 상품적 운영 아이템으로 인식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쿠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쿠팡. 네. 쿠팡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상품을 한 칸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쿠팡에서 물건 살 때 한 칸의 슬롯을 클릭해서 거기서 구매를 결정하거나 이탈하거나를 반복하기 때문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를 하나의 유니버스로 인식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직 우리는 월에 2, 3억밖에 거래가 안 나는 거고 정말 잘하는 오프라인 가게들도 2, 3억은 합니다. 한 달에. 근데 그냥 아이템 하나인 겁니다. 이 브랜드가.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당시에 겪었던 거는 니트 하나는 어떤 고객님들이 사지? 이 티셔츠 하나는 어떤 고객님들이 사지? 이 바지는 저 사람들은 왜 사지? 제 브랜드로 인식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하나의 슬롯을 관리하는 거죠. 저는 무신사라는 플랫폼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류 플랫폼은 거의 다 무신사를 사용할 겁니다. 거기서 그냥 이 한 칸을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한 칸을요,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했냐면요. 주요하게 보는 모든 칸들에 있는 후기는 당연히 다 읽고, 답신도 좀 창피하지만 제 계정명이 세터 대표라고 돼 있어서 일일이 답신 다 했습니다. 왜 샀어요? 어디서 보고 사셨나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분량이 같네요. 바꿔드리겠습니다. 거의 CS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저는 살아남기에 집중했던 것 뿐이거든요. 저 때도 돈 못 벌었습니다.
22년에 저한테 있던 아이템들, 23년까지 이어지는 아이템들, 24년까지 이어지는 아이템들, 25년까지 이어지는 아이템들입니다. 결론은요, 아까 말했던 슬롯 하나하나를 슬롯을 여러 개 만든다가 그냥 매출 상승하는 원리였다. 관리를 더 열심히 해보자. 직원들을 뽑아서 관리를 더 빡세게 해보자. 이런 맥락이었고요. 3스텝부터는 뭐 볼륨화, 뭐 자본 축적, 오프라인 진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스텝 오른쪽 아래 감성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저 때 처음 나옵니다. 근데 거래액을 좀 보면 월에 30억에서 40억 구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한 49억대 매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에 그 정도 나오긴 하는데 이 얘기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저희 회사에서 감성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런 감성을 고객들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무드를 좋아하실 거야. 이런 얘기 저희 내부팀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위주로 하냐? 여기 상품 보시면요. 니즈랑 원츠라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고객들이 필요한 물건 뭐예요? 지금 오프라인에서 못 찾아요? 매니저님들 어떤 물건 더 필요하세요? 이것만 하루 종일 물어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매니저님들이랑 매일 저녁마다 카톡하고요. 저희 회사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필요하셨어요? 어떤 물건 필요하세요? 뭐 빨리 보내드릴까요? 부족한 거 어떤 거세요? 고객님들 어떤 거 찾으시나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스토리가 롯데 수원몰이라고 새로 생긴 어떤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매니저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인데 유모차 부대는 세트 옷 안 사요 대표님? 이런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너무 납득 가는 거예요. 유모차 부대는 내 옷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해 여름에 당장 만든 게 박시한 피켓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젊은 친구들을 타겟팅했기 때문에 옷도 좀 슬림하고 크롭티도 좀 짧고 칼라 달린 거는 좀 뭐 칼라가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든가 약간 영에이지를 타겟팅하던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매출액 때문에 확장을 막 하다 보니 뭐 수원 스타필드 뭐 이렇게 가족 상권들이 있는 형태의 마켓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평일날 유모차 부대가 제 옷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주 2주 안에 피켓티가 만들어져서 매장에 입고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현재는 점내에서 2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옆에 집을 잡지는 못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저희 디자인팀이 막 엄청 멋있게 이게 디자인 컨셉이야, 내년은 이러할 것이야, 이게 트렌드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제가 매니저들과 나누는 대화를 뒤에서 팔로우업하는 겁니다. 매니저님 뭐 필요하세요? 이번 트랙 셋업 기장은 어떠세요? 많이 긴가요? 그러면 어떤 거 추가해드리면 좋을까요? 굉장히 재래식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만 피드백을 해도 현재 매출액까지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맥락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처음 보는 고객에겐 신상품이다. 이거 이제 대표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나는 내 아이템을 365일 보니까 엄청 지루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도 송도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 가면 고객님들이 세터가 뭐야? 이러면서 들어오십니다. 그 얘기는 제 고객님들한테 제가 22년에 만들었던 상품도 다 신상품이거든요. 계속 가는 겁니다. 될 때까지. 계속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떠났던 게 제가 했던 일 중에 한 가지고 처음 보는 고객에게 신상품이다. 과연 그러면 고객은 숫자로 얼마까지 좀 나의 아이템들을 처음 보는 걸로 인식할까? 한 상품을, 의류를 얼마까지 팔아야 좀 대중적으로 팔았다라고 표현을 할까 했을 때 현재 제 주력 상품 중에 이제 가디건 한 종류를 제가 130억 정도 팔았는데요. 아직까지 처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확대하실 때는 거기서 내가 찾았던 고객들의 구매 포인트를 현재 시장에 맞춰서 정확히 어필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예시로 조금 부가 설명해드리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 8호 부클 가디건이라는 상품인데요. 무신사에서는 색깔이 예뻐서 팔린다는 피드백이 꽤 있었습니다. 혹은 클래식하고 디자인 요소요. 지금 아울렛 가시면요, 그 워셔블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탁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거 워셔블 가능한 니트입니다. 이렇게 매니저들이 제안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뭐 유통시장에 따라 고객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세일즈 포인트도 단 한 가지는 절대 아니다. 수십 가지의 세일즈 포인트를 상황에 맞게 좀 정리하고 계속 보여주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세터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딴 거 다 보실 필요 없이 좀 맨 오른쪽 아래가 포인트입니다. 세일 컨텐츠, 브랜딩 컨텐츠, 커스터머 컨텐츠. 우리가 내 팬덤한테 나한테 물건 사줘만 말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물건만 사달라고요?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커스터머 컨텐츠라는 게 고객들과 함께 하는 거를 내가 주력해야 되는 세일 기간들 사이에 저는 정확히 같이 배치합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11월, 12월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랑 막 패밀리 세일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연말이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거래액을 맞추러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는요, 저는 오히려 그 엑스마스 뭐 게러지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님들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게러지 세일 같은 걸 오히려 더 추천드립니다. 남들이 다 30% 꺾어요 물건 사세요, 70% 꺾여요 물건 사세요 할 때 물건을 팔았으면 그만큼 보상도 당연히 해드려야 고객님들과의 연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큰 시즌 오프 아래는 바로 다음번에 붙는 컨텐츠는 고객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붙여서 지난 기간 동안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그거를 일종의 내부에서는 함께하는 토요일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당연히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회사라는 게. 그 시기 이후에는 당연히 고객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넣어보시면 고객이 인식하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은 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드려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어떤 얘기를 드려야 할까 하다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회사를 만드는 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지만 지키는 싸움이고요. 부셔야지만 또 쌓아올리는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꼭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회사에서 22년도 말인가 23년도 초 때 22년도 말인 것 같습니다. 저 때 매출액을 보면 22년도 말에 이제 공유했던 건데 1스텝은 경영자가 운영인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대로 했다는 게 제가 키를 쥐었고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 스텝 2는 이제 제가 아닌 팀장들이 운영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최근의 업무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보 사장이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군대랑 똑같아서 전쟁에서 10부장이라고 생각하면 전쟁터에서 방패도 들어야 되고 나도 칼 들고 같이 싸워야지 9명 앞에 줄 세워놓고 제가 뒤로 빠지기 되게 어렵잖아요. 같이 싸우는 시기입니다. 한 10명 정도거든요. 게다가 100부장이나 뭐 한 30명만 직원이 되더라도 장수가 맨 앞에 서기 매우 어려운 순간들이 옵니다. 왜냐면은 퀘스트가 99명 중 많은 숫자를 살리는 거지 99명의 전원을 살리는 게 아니게 되잖아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이니까요. 그러면은 10부장일 때 나의 역할은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거일 수 있는데요. 100부장일 때 나의 역할은 가장 뒤에서 정확하게 싸우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1000부장 정도 됐다고 쳐보면은 국내에서 직원이 1000명이면 대단한 기업인데 그때부터는 내부에 정치와 외교도 생깁니다. 이제 정치는 뭐 내부적일 수도 있고 외부적일 수도 있고요. 외교 같은 경우는 보통 아웃사이드를 바깥쪽을 말할 텐데요. 싸우기 전에 이기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시장 장악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하게 됩니다. 즉 전투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국가의 개념까지 가게 되면요. 너무 다양한 세그먼트들이 이제 뭐 나오게 될 텐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과연 인원수가 적었는데 저거를 어떻게 분류했을까? 4년밖에 안 된 회사에서 어떻게 직급들을 단계적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제가 찾은 방식은 뭐 인턴, 사원, 주임, 팀장 뭐 이거 다 이해는 했는데 도저히 제 사람 수가 이렇게 계급을 나눌 만한 사람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에 선택하시는 것처럼 밴드라고 해서 일종의 구간으로 직원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턴하고 사원이 S5 등급,
사원부터 주임이 S4 등급, 그럼 S3, S2, S1. 당시에 작년까지 저희 회사에 S1 등급이 없었습니다. S1이 경영자인데 너 아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또한 S2 등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1은 예산안과 경영만으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단계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 또한 내부에서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실무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S2 등급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S1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되게 순두부 같은 조직이었거든요. 뭐 창업을 했을 때 여기서 어느 회사에서 막 부장급 인선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돈도 아직 그만큼 없고 경험도 없고 되게 친구들이 모여서 시작한 그런 회사였는데 일단은 파운더들도 파운더라는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S2, S3, S4, S5로 나눠보니 파운더 중에 한 명은 경영 지원, 업무 지원 팀이 되었고요. 파운더 중에 한 명은 디자인 실장이 되었고 또 한 명은 컨텐츠 팀 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맞게 지위를 내려놓고 각각의 포지셔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조직에서의 역할론,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 거죠. 너는 디자인 실장이니 너의 주요한 목적과 의사는 이걸 말해줘야 돼. 너는 컨텐츠 팀 팀장이니 이런 부분을 책임져 줘야 돼 하면서 업을 나누고 정리하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MD라는 파트를 이렇게 단계별로 직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MD만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디자이너도 싹 정리돼 있고 컨텐츠도 정리돼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의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요. 저희는 직무적 성장이 좀 목표이기는 합니다. 내부에서 너가 S2 등급인데 오퍼레이팅 당연히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친구가 S2 등급의 연봉을 받는다는 거는 이 내부에 있는 아젠다들을 다 깨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회사를 만들 때 초기에 제일 어려웠던 게 저는 관계였는데요. 저한테 서운해하는 겁니다. 서운해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만나서 일하는 건데요. 고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도대체 나한테 왜 감정적으로 서운해하지? 내가 뭔가를 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업무적인 얘기만 했을 때 왜 나한테서 멀어짐을 느끼지? 그런 팽배한 감정들 속에서요. 압도적으로 최근에는 직무적인 얘기만 합니다. 제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거든요. 와이프가 파운더 중에 한 명이라 유일하게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얘기만 하니까요. 감정적인 얘기는 집 가서 혼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제가 S1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희 계열사 어떤 조직보다 조직을 좀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고 세그먼트가 잘 나뉘어서 퇴사자들의 대응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의 퇴사가 발생하면 이 중간의 일들을 드러내고 아래서 다시 맞추면 되는 어떤 슬롯형 구조가 되어 있고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직무적으로 옮겨가면서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자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의 어떤 책임론과 역할론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좀 목표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복기해 보면요. 저희가 아까 종윤 대표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대표자가 광고에 꽂히면 저도 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돈 넣고 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장사가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딸기 과일 가게에서 딸기 사듯이 하는 거, 뭐 고객이랑 대화도 하고 눈도 좀 마주치고 딸기 어필도 조금 해보고 뭐 덤도 주고 가격도 깎고 이런 관계가 일단 장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1스텝에서 조직이 장사를 완숙하게 하는 거를 완료하고 올라오셔야 2스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아직까지 저희 회사의 단계는 2스텝에 좀 머물러 있는 편이고요. 이제 여기서 니즈랑 원트를 좀 설명드리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사할 때 처음에는 뭐 식료품 가게라고 치면 쌀을 저는 제일 먼저 사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변에서 쌀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마진을 좀 적게 보더라도 계속 소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제죠. 근데 이제 딸기 같은 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 어떤 원하거나 취향이 있거나 테이스트가 담긴 어떤 상품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게 하나, 옷가게 하나에 찾아갔을 때 정확히 그 상품이 있다 없다를 알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충 저기 가면 저런 거 팔지 않을까? 이런 맥락으로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 쇼핑 중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
그러한 충동 구매나 좀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레이어링을 통해서 원투로 이끌어가는 장사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시즌 초반에 22년도, 21년도에 나왔던 그물 니트란 상품이 있습니다. 이제 명칭은 이비자 니트일 텐데요. 그물로 된 니트였는데 그거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니트 카테고리로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 니트니까 엄청 여름에 입으셨을 거잖아요. 그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 조금 더 큰 키워드인 여름 니트로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현재 가을 겨울 니트까지 전부 다 상품을 팔고 있는 대자 니트 키워드까지 다가가게 돼서 실제 네이버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세터 니트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재구매가 목적인 브랜드에서 우리 고객들 중에 제일 많이 물건을 뭐 사봤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물 니트 많이 사보셨네?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좀 여름 니트를 낼 때는 경험해 보셨으니 더 쉽게 사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거고요. 여름 니트에서 충분히 매출을 확보하고 이것 또한 만족하셨다면 이제 가을 니트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진행해서 니트 중에 판기가 제일 긴 건 또 뭐지? 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는 건 역시 가디건이군 하면서 점점 1년 동안 고객님들의 니트 카테고리를 계속 뺏어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카테고리 빌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니트 카테고리는 그렇게 해서 좀 끝을 낸 상태고, 현재 브랜드에서는 다음번 3스텝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제 경험해본 파트가 아니라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어렵고요. 그다음 이제 홍보 선전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저는 다른 대표님들이 광고보다 홍보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뭐 이커머스 상에서 뭐 로아스가 얼마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엄청 심플하게 말하면 억지로 사게 하는 구매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고 싶게 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광고와 홍보의 차이를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인스타그램 하시면 누가 뭐 샀는지 바로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객 사진 전부 다 뽑는 겁니다. 내가 찾았던 고객들 맵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실제 우리 고객들 이런 거 사네, 여기 진짜로 가네, 추론 말고요, 데이터 말고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고객의 사진이 가장 명확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조금 크다 보니까 참 디자인실 친구들이 매장에 안 나가요. 절대 안 갑니다. 막 가라고 매장 다녀라 노래를 불러도 강제로 끌고 나가기 전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빠른 방법이요. 이번 달에 태깅돼 있는 고객 다 인쇄해서 맵판 만들어 오세요. 이러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날 그거 마무리하고 퇴근하세요. 보고해 주세요. 키워드까지 정리해서 남겨놔 주세요. 그 사람들이 입는 경쟁 브랜드 찾아서 조사해 놓으세요. 이렇게 시장 조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이제 팁으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제 1000만 원 사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하는 건데요. 마감입니다. 이게 마감이 뭐냐면 일기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회사에서 뭐 했나, 혹은 회사가 고객한테 뭐 했나, 이런 거 정리하는 건데요. 저희는 팀장들이 마감을 안 하면 퇴근을 못 합니다. 반강제입니다. 저는 일 단위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로 보고 받습니다. 이유가 우리 주간 회의 하잖아요, 회사에서. 당연한 겁니다. 자기 팀이 고객들한테 뭐 하고 있는지 정리 못하는 팀장은 사실 팀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감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게 OKR 시트 형태로 만들어진 마감이라서 제가 좀 주로 보는 건데, 이제 월 35억 스테이지가 연초에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세그먼트 4개가 있는데요. 상품, 모객, 접객, 고객 관계 관리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뭐 업무 관련된 서적 읽어보시면 OKR 시트다, 뭐 구글에서 이런 걸로 일을 한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똑같은 그 시트에다가요, 나머지 세그먼트들을 상품 파트, 모객 파트, 접객 파트, 고객 관계 관리 파트 4개를 넣고 운영한 겁니다. 요즘엔 저희 회사가 조금 더 커져서 여기 인사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총 5가지에서 6가지, 이제 재무 파트까지 6개 카테고리로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4개의 파트로 분류를 했고, 여기서
디자인 실장과 상품 기획 팀장이 상품 파트 세그먼트를 가져가게 되고요. 모객 파트는 영업 팀장과 마케팅 팀장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다음 접객 파트는 슈퍼바이저가 좀 가져가고 온라인 이커머스 팀장이 가져가고 있고요. 고객 관계 관리 파트는 저희 CS 팀장이 가져가서 계획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저는 조직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그먼트를 분할해서 정리할 수 있지만 혹시나 그 정도의 조직 규모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저 매일매일 했거든요. 예, 매일 했습니다. 매일 내가 뭐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들 정리를 해서 현재 내 회사의 상황, 현재 내 회사의 문제, 현재 내 회사의 진행 방향 등을 정리하면서 업을 쌓아왔고요. 이게 이제 회사를 만들고 부시고 하는 관계다라는 게 이 페이지의 제목인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역할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대표로서 이거를 설정해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상상을 했던 적이 저도 있는데요. 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세요. 담당자님께서는 이 파트가 담당자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게 정리가 됐다면 팀 내에서 하게 되는 업무를 분장하세요. 업무를 나누세요. 단계별로 쪼개세요. 이 얘기를 하셔야 여기에 조직 구성원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됐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보고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리해서 보고받으실 때 기준을 드린다면 저는 추천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모객, 접객, 고객 관계관리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생각보다 이 회사가 고객들한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직원들한테 월마다 정리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직원들 불러서 5월 달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 파트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 했었어. 세상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저 대중성 지표 중에 초록 색깔 저 사진 보이실 겁니다. 메디에일 콜라보. 저희 팀원들이 제가 저거를 급하게 넣어서 정말 불만이 많았거든요. 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왜 시키냐. 힘들다. 못한다. 우리가 얻는 실효 이득이 뭐냐. 근데 1개월 만에 10만 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칭찬해주는 과정도 매우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 회사의 것들을 해나갔는지, 뭐 울산은 지방 고소득 지역에 대한 출점, 파주는 물류 체인을 위한 첫 아울렛, 수원 몰에 대한 대중화 매장, 뭐 이렇게 회사에서 우리가 성장형 컨텐츠도 정리해줘야 되지만 관리 파트도 정리해줘야 됩니다. 회사에서 매출을 내는 부서만 예뻐하시면 관리자 다 나갑니다. 관리자도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ERP 만들어, 조직도 만들어, 체계 잡아, 손익계산 계산해, 다시 채용 또 해. 이 반복되는 두 가지 큰 사이클을 당연히 대표님이시라면 조직 내에 계속 인식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어를 저는 월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월급 주기 직전에 이런 회의가 매주 잡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이번 주네요. 이번 주에 이거를 또 해야 되고 저도 사실 맨날 진짜 힘들거든요. 일이 절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저희 이제 사업부장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저 약한 척은 잘 안 하는 편인데 6개월에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제가 힘드네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6개월에 전에 저도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선택해 두니 성장한 6개월에 비해 제가 그거를 수습하러 다니는 게 제 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빨리 수습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직원 앞에서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수많은 실수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회사가 커진다고 안 힘들까? 직원이 많아지면 좀 한가할까? 저 완전 반대라 생각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뭐 보상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분명히 나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거를 해나가는 묘한 모티베이션이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재밌거든요. 매일매일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방금 회사 만드는 얘기했지만 책임질 직원들도 있습니다.
아직 저 3스텝 안 가봐서 제 인생에 저기 꼭 가봐야겠거든요. 거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옷을 사는 거 이제 좀 창피했던 게 저기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내 옷을 얼마나 안 샀으면은 저런 옷을 입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 정말 다른 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지금 제 회사 만들고 제 브랜드 키우고 직원들이랑 일하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이끌어 올릴지 이런 거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든 가격은 좀 상대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 그 관계 속에서 거래를 만들어 간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모두가 아시는 브랜드 세 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자본과 명예로 이 시장과 거래를 좀 분석해 보자라고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남성과 여성의 자본주의 시장의 차이. 여기서 이제 남성분들 중에 대부분 차를 사러 가면 이런 형태가 발생할 겁니다. 저 확신합니다. 이제 벤츠를 들어가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이 뭐 1억이다, 1억 5천이다, 뭐 2억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얼추 있겠죠. 그러면은 남성분들은 100% 예산에 맞춰서 이 클래스 살까 S 클래스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S 클래스를 살 바엔 포르쉐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단계적 구조를 걸치실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적 소비에 되게 익숙해 하십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차를 사러 갔는데요. 와이프가 벤츠에 가서 아무도 안 사는 너무 예쁜 차종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녀한테는 이게 S인지 E인지 C인지 A인지 아무것도 상관없고요. 예쁜 차가 중요합니다. 관점이 다른 거죠. 남성분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등급을 보고 물건의 가치를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저희 홍보대행사 대표님과 했었던 얘기인데 그 인플루언서 우리 지금 많이 고민도 있고 뭐 이렇게 시딩도 하고 이러실 텐데 여성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혹시 제일 밑단계 혹은 이게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밑단계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제일 1번 스텝 어떤 관념 중에 어떤 여자가 1번 스텝에서 가장 인기가 있다. 정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쁘신 분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위에 단계에서 더 인기 있는 관념은 뭔지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 정답 나왔는데 예쁘게 사는 사람이 조금 정답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 생각에 예쁜 사람 위에는 순리대로 예쁜 사람입니다. 제가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예쁜데 아이까지 잘 키우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팬덤이 조금 더 강할 거고요. 건강미 있게 예쁜 사람이 조금 더 인기 있을 거고요. 재력도 많은데 예쁜 사람이 좀 더 인기 있을 거고요. 남편을 잘 만난 여성분도 조금 더 인기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은요? 능력, 정답입니다. 다 아시네요. 자기 인생을 개척한 여성입니다. 사회적 역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힐러리 혹은 쇼핑몰 대표님들 이런 분들 팬덤 못 이기거든요. 정말 완벽하십니다. 어쩔 때 보면은. 그래서 김나영 씨 사진을 가져왔어요. 결혼했다가 어떻게 좀 안 좋게 됐다가 근데 아이 둘을 너무 잘 키우고 요즘 멋있는 남자친구까지 만나서 여기까지 오시니 완벽한 상태로 매출이 터져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제 고객들이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소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캐주얼 시장에서 해외 수입 브랜드나 TD 캐주얼이라고 하는 폴로랄프 로렌을 제외하고 제일 비쌀 겁니다. 그 얘기는요. 남자한테 오른쪽 같은 관계예요. 아까 제가 요거 이전에 상대적 개념 관점이 들어가 있다. 저희 게 비싼데요. 나중에 돼서 저희 걸 입다 보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게 싼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건 15억, 20억이라 5억씩 차이 나는 거 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맨투맨이 2만 원 차이 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들이 자녀 거 사주고 싶은데 7만 8천 원짜리 맨투맨 사줄 수도 있고 저희 거 12만 9천 원짜리 사줄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면 오른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설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압도적으로 잘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 객단가가 높은 편이거든요. 똑같이 100개를 팔아도 저희가 매출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왼쪽 사이드요. 이제 여성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세터가 PR해야 되는 건 뭘까라는 얘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순리대로 즐겁게 살고 예쁘게 노는 거요. 이게 그냥 다였습니다. 그게 뭔데요? 해서 여행 가는 거, 고급스러움의 기준의 카테고리들에 있는 거, 어떤 여행지를 가더라도 이렇게 가족끼리 놀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들 혹은 프렌드십, 바른 가치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현재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중시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의 이제 자본과 명예의 가치 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BTS를 삼성은 돈 주고 샀을 거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돈 주고 쓰고 하면서 제 브랜드의 명예를 구매하거나 혹은 제가 가치를 팔아서 명예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 브랜드라는 걸 머릿속에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파트들을 이제 설계하면서 이 회사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디건이에요. 정말 많이 팔았던 거요. 이 가디건 하나를 어떻게까지 발전시켜 봤냐라는 표현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색깔은 당연히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시즌 트렌드에 맞춰서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두 개 다른 시즌입니다. 하나는 꽈배기가 나왔던 시즌 패션 시장 자체가 조금 클래식하고 캐주얼할 때 나왔던 거고요. 왼쪽은 빈티지 샤넬이 유행하던 시장에서 만들었던 가디건입니다. 이제 아래 거는 뉴 패브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가격 레인지로 왼쪽 거는 티셔츠 원단이라 조금 저렴합니다. 레인지가 되게 넓은 편이고요. 오른쪽은 모헤어라서 20만 원 초반대까지 가는 가디건입니다. 상품은 하나였죠. 이게 이렇게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제가 브랜드 하시는 분들께 되게 자주 해드리는 대화가 있는데요. 나이키의 화이트 포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위드 포스, 하이타 뭐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신발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이겠죠. 폴로랄 프로그램 가면 꽈배기 니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럭비 티셔츠 못 따라가고요. 그 얘기는 근데 걔네가 올해 신상품으로 장사를 그렇게 잘했나? 라고 보면 아닐 겁니다. 아마 한 진짜 못해도 10년 동안 그 피케티 계속 팔았을 것 같고요. 못해도 10년 동안 그 꽈배기 니트 계속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내가 고객들한테 사랑받은 상품이라면은 너무 빨리 이거 이제 지루한데 새거 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개발할 수 있고요. 저희 내년에도 이 상품 당연히 나옵니다. 또 다른 형태로요. 그걸 고민하는 게 디자인실의 역할이니 그런 파트들을 대표님들이 아울러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